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천대 약술 국어 EBS 수능 특강 교과서 개념학습, 여러분이 다 어려워하는 경제 파트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 파트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와 함께 조금 더 쉽게 가천대 약술에서 경제 지식이 났을 때 돌파해 버릴 수 있는 방식을 공부합시다. 자, 먼저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EBS 교재를 보면 경제 파트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조금 주안점을 두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이슈냐면 시장의 형태, 그리고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경제 행위에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경제를 할 때 여러분 우선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식의 첫 번째가 뭐냐? 후입니다. 후. 이건 문학이나 독서나 아니면 다른 걸 이해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시작점인데요. 바로 누구인가? 라는 거죠. 주인공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누구에 해당하는 녀석은 첫 번째 후보, 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정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때는 가계가, 어떤 때는 기업이, 어떤 때는 정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둘이, 혹은 이 둘이, 혹은 이 둘이, 혹은 셋 다 등장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후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은 경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경제는 말이죠, 이런 원형의 사이클을 갖게 됩니다. 이 원형의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 자, 여기에서 어떤 일 A가 벌어졌습니다. 현상이 나타났든가. 그러면 얘 때문에 원형의 호를 거쳐서 B라는 현상이나 아니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B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쪽에 C를 발생하게 되고, C는 다시 D를 발생하게 되는 순서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외울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제 제시문에는 수많은 경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우리식대로 적용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방법이 뭐냐? 우리 일상의 것들하고 비교해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 방식을 이제 여러분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숙지하고 저와 제시문을 보면서 앞으로 경제 파트를 같이 공부하고 가천대에서 나올 문제들 예상해서 여러분들이 가천대 고사장에 갔을 때 아하, 이 녀석이야? 쉽네! 하고 풀어낼 수 있도록 대비를 해봅시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EBS 교과서 개념학습에 나와 있는 경제, 이자율, 그 다음에 최고가격제, 이 녀석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제일 먼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영어로 우리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캐피탈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돈이다. 돈.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가격, 이자율, 이런 단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가격이나 이자율 따위의 돈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싹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중에서도. 자, 재화. 재화는 그냥 여러분, 휴대폰. 자, 서비스는 SK나 LG, KT가 주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대입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휴대폰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즉, 물건을 사고 팔 때 결정된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결정되느냐?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를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자본주의잖아.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수특에서. 언급은 좀 되지만. 비교 대상. 늘 이슈가 되는 건 자본주의. 그럼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그래프를 볼 때도 돈을 찾아야 돼. 바로 돈축을 찾는 거예요. 돈축. 자, 그래서 여기 Y축, 여기 X축이 있는데 저는 돈축을 어디로 놓을 거냐면 Y축을 돈축, P 가격축이라고 놓을 겁니다. 가격축으로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수요량, 공급량, Q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돈을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 가격이 P0 혹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 휴대폰을 예로 듭시다. 자, 새롭게 출시된 휴대폰의 가격이 100만 원 정도일 때 사람들이 100명 정도가 그걸 산다고 하면 순서상이 X값하고 Y값이 만나는 이 점에서 만들어지죠? 100,100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상을 더 만들어 보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가격이 근데 200만 원으로 올라 버렸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무 비싼데? 하고는 절반만 살 겁니다. 그럼 순서상이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50,200. 그런데 회사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 팔려. 야, 가격 내려. 50만 원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200명 정도가 이걸 살 거다 이거예요. 순서상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자, 그럼 가격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몇 개나 사는가, 몇 명이나 사는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수요 곡선, 디맨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100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더니 100명이 샀어요. 오, 좋아. 그러면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격을 올리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 높은 가격에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려요. 얼마만큼? 200개만큼. 그쵸? 가격이 낮아졌어요. 야, 팔아도 돈도 안 되겠다. 조금만 만들자. 조금만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하면 이거는 뭐다? 사장님 입장에 공급 곡선, 그쵸? 서플라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곡선은 뭐 우하향이네 뭐 어쩌네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갖고 이해하시면 되는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노란 선과 빨간 선이 만나는 교점이죠? 이 교점이 바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시스템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휴대폰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격 P는 시장의 수요, 즉 빨간색 선, 공급, 노란색 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디에서든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갑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경우가 아닌 거야. 때로는 정부, 자, 아까 그랬죠? 중요하다.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예요? 정부예요. 정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화, 핸드폰이나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가격 형성, 원래는 수요 공급으로 돼야 되는데 그 형성이 어때? 개입해버려요. 끼어든다고. 원래는 그러면 안 돼. 근데 끼어들어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자,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첫 번째보다 적정한 소득 분배.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 자, 시장에서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 이게 또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 따위를 갖는다면 어때? 조정도 하고 규제. 즉, 그 말이 뭐냐면 개입이에요. 개입. 그렇죠?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어. 헌법에.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최고 가격제, 그 다음에 최저 가격제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 녀석들을 언제 쓰느냐? 가격을 규제하고 조정할 때 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도 중요합니다. 항상 나오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 무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 아담 스미스를 신처럼 떠받드는 아담 스미스 학파. 그 다음은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케인즈를 떠받드는 케인즈 학파. 이 둘의 의견은 항상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이 중에 어디가 자유주의 경제학자인지 여러분은 배경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편해요. 어디냐? 여기입니다. 아담 스미스 학파들. 여러분, 아담 스미스, 이 아저씨가 한 말이 뭐예요? Invisible hands,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은 보이진 않지만 손이 있어가지고 가격을 적정한 손으로 유지하고 시장은 퍼펙트 완벽하다. 이게 아저씨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경제학자는 당연히 시장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자기 목적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는 걸 찬성할까 반대할까?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비효율적이야! 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따져봐야 될 게 뭐냐?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서 가격을 규제하는 최고 가격제나 최저 가격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할까라는 내용을 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가격 상한제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가격 상한제라고 불리는 녀석은요, 그 다른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가격제. 따라서 가격 상한제 이퀄 최고 가격제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녀석은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여기가 중요하죠?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맥시멈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가격 하한제라고도 불리는 최저 가격제란 녀석은 시장 균형 가격인 P보다, 여기가 중요하죠. 높게 가격의 최저선을 설정하는 제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어휘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현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그래프 그립니다. 아까 그렸던 그래프 그대로 그립니다. 돈축, 양축. 자, 그러면 아까 그렸던 대로, 자, 여기
수요 곡선이 있고요. 여기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이 교점인 여기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이 균형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걸 이제 대입해서 실제로 보도록 합시다. 가격 상한제 혹은 최고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 P보다 낮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이니까 선을 그어요. 자, 녹색으로 선을 그을게요. 제가 낮은 수준에서, 자, 낮은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겠죠. 이 수준에 선을 그읍시다. 이렇게. 그럼 이 수준에서 최고 받아봐야 이 정도만 받아야 된다라고 선을 그어버린대요. 이게 최고 가격제입니다. 자, 최저 가격제는 뭐냐? 이제 파란색으로 갈 겁니다. 시장의 균형 가격인 P보다 높게, 자, 높게 못 받아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미니멈 가격, 즉 하한선 가격을 여기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 얘는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최저 가격제, 얘를 최고 가격제, 이렇게 얘기했고, 이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부가 시장에서 가격 책정에 개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수단에 대한 누구의 생각을 봐야 된다? 그렇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지금부터 파헤쳐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시장 균형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그곳에서 수요 곡선 하고 공급 곡선 노랑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수요량, 즉 X값이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홍 하고 형성됩니다. 자, 근데 정부가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을 시행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를 지우는데 왜 지우냐면 이 그래프가 쓸모없어서 지우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그렸을 때 이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프를 이제 직선으로 그릴 거예요. 자, 여기를 지웁니다. 직선으로만 그리면 됩니다. 직선으로만. 자, 이제 수요 곡선을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공급 곡선은 직선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자, 직선으로 그려놓고 이제 우리는 잉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 균형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됐네요. P0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럼 빨간 선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즉, 누구의 입장이냐? 수요자의 입장입니다. 수요자는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 일단 휴대폰을 산다고 쳐요. 사과폰 있잖아요. 자, 새로운 사과폰이 출시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 A라는 녀석이 나는 진짜 사과폰이 갖고 싶다. 열심히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한 200만 원 하겠지? 그럼 나 200만 원 다 모았으니까 200만 원 아니라면 무조건 나는 사과펜을 살 거야. 하고는 가로수길에 있는 사과폰 스테이션에 갔습니다. 갔더니 가격이 생각보다 싼 100만 원이네요. 당연히 샀겠죠, A는. 그리고 A의 주머니에는 가져갔던 2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지불하고 100만 원 정도 남았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A가 주머니에 남긴 돈 잉여라고 합니다. 잉여. 근데 A는 소비자니까 소비자 잉여예요. 자, A의 친구 B도 사과폰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폰을 위해서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에서 모은 돈이 180만 원밖에 안 돼. 그래, 180만 원 미치면 사고 싶은데 살 거야 하고는 또 매장에 갔는데 100만 원밖에 안 해요. 주머니 얼마가 남았어요? 80만 원이 남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과폰을 노렸던 사람들이 전부
돈을 모았다가 사과폰을 사고 주머니에 남은 돈들을 합하면 이딴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A, B, C, D, E, F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쫙 펼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그냥 정리가 돼요.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따지면 극한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소비자 전체의 주머니에 남은 돈.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소비자 잉여. 자, 그 다음 노란색도 가봅시다. 노란색. 자, 노란색은 뭐냐? 이분은 공급자잖아요. 공급자. 그쵸? 공장 사장님이에요. 사과폰 사장님. 사과폰 사장님께서, 야, 이번 우리 사과폰 신제품 진짜 완전히 개망이야. 누가 살까?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100만 원을 주고 사주네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돈이 남네?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되냐? 생산자의 주머니에 남는 돈. 생산자 잉여입니다. 기대보다 많이 남은 돈이죠. 그래서 이 직선을 통해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 균형 가격에서 가격을 맞추고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했을 때 이 정도 부분은 소비자에게 잉여가 되고 이 정도 부분은 생산자에게 잉여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때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낮추는 최고 가격제를 하게 되면 가격이 여기서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딱 봐도 생산자 잉여는 줄고 이 부분이 누구한테 가냐면 소비자한테 가겠죠. 소비자 잉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최저 가격제를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줄고 생산자 잉여가 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옮겨버리면 결국엔 말이에요. 이쪽 X값의 변화가 생깁니다. 얼마나 살 거냐? 결국 이만큼밖에 안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샀었는데 이쪽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소비자 잉여도 아니고 생산자 잉여도 아닌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얀 삼각형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됐고요. 어쨌든 여기서 확인하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원래의 모양하고 달라졌죠. 파란 부분이 됐건 녹색 부분이 됐건 가격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지우고. 자, 소비자가, 즉 여러분이죠. 소비자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아까 A는 200이었죠. 거기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 100을 빼면 그 구매에서 얻는 주머니에 남는 돈, 이익,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생산자 잉여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림을 보셔도 되겠죠. 이 그림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림은 시장 균형 가격 P, 그치? P가 형성됐을 때 소비자 잉여, 아까 여기죠? 빨간색.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그 밑에 노란색 삼각형. 그리고 그걸 다 합하면 사회적 잉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될 텐데, 만약에 여기다 끼워 넣으면 돼요. 정부가 개입했다.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P로 설정해 버렸다면, 즉 최저 가격이죠. 최저 가격. 못 받아도 이건 받아야지. 최저가 여기 P. 가격을 파란색 P로 설정하면 생산량이 여기 있죠. 여기 있다가 여기로 줄어요. 그리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 총 잉여는 이만큼이 다 빠져버려요. 이 삼각형만큼이. 자, 이때의 손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때의 손실을 자중 손실 따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어쨌든 잃어버린 거예요. 손실.
그리고 이 손실은 핸드폰이 됐건 이동통신 서비스가 됐건 그걸 사고 파는 시장의 균형이 최적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손실이 생겼으니까. 최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것은, 이 현상은 이제 어떤 시장에든 대입할 수 있는데 EBS가 대입하고 싶은 시장은 어디냐?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 금융시장이란 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시장이 금융시장이죠. 자,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가서 이 녀석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갑시다. 자, 금융기관이 아닌 사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일으킨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봐요, 여러분. 자, 정리하는 거예요. 이 정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경제에서는. 아까 서클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자, 기본은 뭐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가격은 누가 결정하느냐? 수요와 공급, 즉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후에 해당하는 정부가 가격 결정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입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러냐라는 건 자중 손실이라고 부르건 손실이 발생함으로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야, 어떤 손실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라는 걸 보여줘야 돼. Show me,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로 와 하고 금융시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제도적 금융기관은 여러분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딜까요? KB, 하나, 신한, 뭐 이런 은행이에요. 사금융은요, 러시앤 캐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산화머니, 아니면 뭐 이렇게 금목걸이 하시고 이렇게 수금하러 다니시는 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뒤틀어 버리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금융시장에서 사람들이 KB나 하나나 신한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러시앤 캐시나 산화머니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플러스 이자율을 가격이라고 해. 자, 금융시장의 가격 이자율인데 그 가격을 야, 이 수준으로의 시장이 정한 건 무효야, 이 수준으로의 시장이 정한 건 무효야 라고 규제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익이야. 그 수익이 떨어져요. 떨어져. 왜 떨어지느냐? 봐보세요. 만약에 이자율이 5%로 시장에서 결정이 됐어요. 5%예요. 그런데 정부가 야,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최고 가격대 실시할 테니까 이자를 이 수준에서 낮춰. 2%로 낮춰. 그러면 은행은 계속해서 똑같이 1조, 10조를 빌려줘도 저번에는 5%의 돈을 받았는데 이자로 지금은 2%밖에 못 받으니까 이익이 줄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잃어버린 수익성을 어떻게든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도 돈을 가져오는 비용을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배경 지식이냐? 가봅시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은행이 있다고 쳐요. 신한은행이 돈이 급하게 5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갈까요? 한국은행한테 갑니다.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에 가요. 한국은행에 가서 한국은행에 있는 총재님에게 저희 돈이 급해요. 좀 돈을 빌려줘요. 하면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공짜로 빌려줘요? 아니면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그래, 2% 이자 내라. 이게 바로 금융 조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죠. 2%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라도 낮추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봐보세요. 신한은행이 여러분 집이나 우리 집 아니면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자금, 자, 빌려준 자금이 삼성전자 1조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의 일부인 10%, 1000억을 자, 우리 은행에 다시 예금으로 예치해 주세요. 안 그러면 대출을 시행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요 하고는 계약서 상에는 1조 대출을 받았지만 다시 그 중에 10%인 1000억을 신한은행 계좌에다 예금을 하는 거야. 그럼 신한은행은 이런 이자 2% 내지 않고 얼마? 10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은행은 규제 수준 이상으로 이자율을 설정한 것, 즉 이자를 좀 더 받은 그런 효과를 얻게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필요한 돈이 1조였는데 9천억밖에 실제로는 못 받아냈으니까 이제 국민은행 가서 남은 1000억을 또 대출을 받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집이나 여러분 집이 아파트를 살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기계를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할 때 부담은 늘어나 버려요. 은행은 편하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떨 때 발생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발생한다. 가격을 정하는 수준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발생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그 다음 넘어갑니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 제시문 내용이 조금 어려웠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배경 지식과 함께 설명을 해 드린 이유는 뭐냐? 경제란 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고 원인과 결과로 아주 조밀조밀하게 서로 너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배경 지식과 함께 여러분 걸로 만드시라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천대에서는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가천대의 기출문제나 아니면 가천대의 문제 출제 경향상 제가 예상하는 건 뭐냐? 여기 다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기본 원리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개입했다면 자, 자유주의 경제학자에다 밑줄 그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비효율적이라고 할 것인가? 자, 어떤 이유입니까? 결국에는 자중 손실이라는 게 금융시장에서도 발생하고 그 손실을 겨우 누가 담당해야 될 것이냐? 가게나 기업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움이 안 된다. 비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복습 꼭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